2차 실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 카피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이 레토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1차 시에는 이러한 레토릭이 무엇인지, 즉 광고 수사학의 개념 위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살펴보고 효과도 살펴봤죠. 그리고 광고 수사법의 분류 및 종류에서 우리는 1차 시에 비유의 수사법에서 10가지 세부 기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시에는 이제 이 중에서 변화의 수사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강조의 수사법, 소리의 수사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변화의 수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수사법은 변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 그대로 이것은 문장 안에 변화를 주는 수사법이 되죠. 어떤 변화를 주냐면 먼저 어형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서형 문장을 이거를 뭐 의문형이나 명령형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어형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또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의 위치, 뭐 순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주어 수러야 되는데 서술어를 뒤가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보낸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를 주는 거죠. 이러한 변화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이걸 잘만 쓰면요. 이 문장이 좀 지루하고 이렇게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느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법을 잘만 쓰면 이 문장에 뭔가 이렇게 생생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일단 단조로움이나 지루함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생생함을 부여해서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이 변화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법에서 세부 기법으로 총 8개, 즉 도치법부터 생략법까지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치란 말이 뭔 뜻인가요? 도치가 뭔 뜻이죠? 네, 도치는 뭐 순서나 위치 이런 걸 이렇게 뒤바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뜻 그대로 도치법 역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 논리적으로나 이렇게 합리적으로나 굉장히 올바른 그 문법 순서 이거를 뒤바꿔 버리거나 아니면은 언어의 배열 위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수사법을 도치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도치법의 장점은 첫 번째로 여러분 영어에도 도치법이 있죠. 근데 영어에서 이 도치법은 왜 쓰나요? 뭔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 도치법을 영어에서 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고 수사학에서도 이 도치법을 잘만 쓰면요. 어떤 키워드를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인들은 이렇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앞으로 뺀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부각을 시키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장점은 특정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막 뒤바꾸니까 이 문장을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참신한 느낌이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도치법의 장점은 뭔가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보낸다던가 이렇게 순서를 막 뒤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게 좀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기억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으로는 사실 이거는 광고에서요. 이 광고인들이 서술어를 이것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한테 특정 행동을 이렇게 촉구를 이렇게 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라 이런 서술어를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사라 이 A 제품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라 이런 행동을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치법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광고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인쇄 광고를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에 사용된 도치법 카피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광고에는 지금 도치법이 이용된 카피가 있어요. 어떤 카피가 그런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카피가 도치법이 쓰였나요? 네, 바로 이 문장이죠. 높다 라비타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것 같나요? 정상적인 문장은 뭐죠? 네, 라비타가 높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높다라는 서술어를 지금 주어 앞으로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현대자동차는 지붕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거, 이것이 가장 핵심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붕이 높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영국의 2층 버스처럼 시야가 이렇게 탁 하고 이제 트이게 되는 장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차에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이제 지붕이 높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높은 게 핵심 특성이라 이거를 확실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빼버린 거죠. 그래서 라비타가 높다가 아니라 높다 라비타가 된 거죠. 그래서 도치법은 이 사례에서처럼 뭐 언어의 배열 위치라던가 문법 순서 이런 걸 막 뒤바꿔버리는 이런 수사법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런 변화법의 또 다른 종류인 인용법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인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이라던가 또는 다른 사람의 글,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활용하는 수사법을 이걸 인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장에다가 다른 사람이 한 말, 글 이것을 이제 가져다가 변화를 꾀하기 때문에 이건 변화법의 사례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인용법의 장점을 보면요. 일단 그 카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보통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가져다 쓰고요. 널리 알려진 그런 글들을 가져다 씁니다. 공식력이 있는 그런 말과 글을 활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카피도 뭔가 신뢰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은 이것은 광고 내용을 좀 충실하게 만들고 정확성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광고 안에서 뭔가 주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글을 가져다가 그것을 뒷받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뭐 증거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탄탄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주장하고 하버드하고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이제 근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다 정확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충실성을 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KT가 SBS하고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공익 광고인데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라던가 글이 인용이 됩니다. 어떤 말과 글이 이제 인용이 됐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50년)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예측을 맞게 하는 것도 틀리게 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습니다. 가능성의 나라 대한민국 KT가 함께합니다. 이 KT 광고에는 메가더 장군이 한 말, 그리고 뭐 포춘지라던가 골드만삭스 이제 이런 데에 등장했던 글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의 내용을 좀 더 탄탄히 하고 뒷받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말과 글을 가져다가 쓰는 이런 방식 이걸 바로 인용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변화법의 또 다른 종류인 의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법은 평서형 문장을 이것을 의문형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장 말미에 의문부호, 즉 물음표를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이렇게 뭔가 질문하는 식으로 이제 카피를 창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은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잘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 안에서 이렇게 뭔가 질문하면 사람들이 뭐지? 하고 이제 호기심을 갖고 광고를 이렇게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의문법은요. 사람들의 참여를 굉장히 잘 유도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광고에 참여해서 그 답변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광고와 소비자 사이에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궁금증, 호기심 유발, 그리고 참여 유도, 이런 게 이 의문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의문법을 이용한 카피 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피를 창작할 때 너무 어려운 질문으로 이렇게 카피를 창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한참 동안 그 답변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이면요, 사람들이 이 광고를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일단 이 질문형 카피를 쓸 때 좀 쉬운 그런 질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을 창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바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광고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개의 광고를 이제 편집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광고의 에피소드 편집하고 뒤에 카피는 이제 같으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여기에 쓰인 의문법 카피를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해요. 그게 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야, 잠깐만. 동문아! 머리 깎았네?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좋아.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백메가니까 광랜이니까. 스피드. 광랜 스피드. LG 파워컵. 네, 지금 이 광고에서는 의문법을 사용한 카피가 제시가 됐어요. 어떤 카피가 그랬나요? 아까 광고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셨죠? 어떤 카피가 의문법을 썼죠? 바로, 네,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이거였죠. 지금 보시면 여러 에피소드가 다 이렇게 속도가 필요한 아주 난처한 상황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필요한 건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속도하고 이제 대답을 했죠. 아무튼 이제 사람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의문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로 또 다른 변화법의 종류인 반어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자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반자가 무슨 반자인가요? 한자가 뭔 뜻이죠? 바로, 네, 맞습니다. 반대 반자죠. 그래서 이 한자의 뜻대로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의도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수사법, 이것을 반어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완전 반대로 표현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호소력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 안에서 그 의미 변화 이런 걸 이제 모색하는 그런 방식이죠. 사실 이런 반어법들은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어른들이 이렇게 아기를 보고 어휴 이 못난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 아기가 너무 못생겼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아이가 너무나 귀엽다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좋아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실제로 막 죽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너무 좋다를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 이런 것을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들 이걸 반어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반어법을 이용해서 카피를 창작할 때는요. 일단 그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소비자가 들었을 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카피를 창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이 딱 들었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그 반대로 표현한 것을 공감할 수 없다면 그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반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는 KT고요. 만든 광고 회사는 제일기, 그리고 그 집행 시기는 추석 즈음에서 이 광고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유심히 보시면서 반어법이 쓰인 카피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부모 방문 연평균 6회 이하. 아범아 잘 있지?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연속으로 옆집 가서 본다. 알았어요. 바꿔드릴게요. 쇼를 하면 효자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쇼를 하라. 쇼. 네, 이 광고에는 지금 반어법이 사용된 카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카피가 이렇게 반어법이 쓰인 카피였었나요? 분명히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네,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게 반어법이 쓰인 카피였습니다. 사실 이 어르신들은 가전제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필요한 본인의 이런 의도, 생각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반대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을 했으므로 이제 이것이 반어법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역설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자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역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한자죠? 바로 네, 어긋날 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의미 그대로 뭔가 어긋난 듯한 단어, 모순된 단어, 이것을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문장 안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 이것이 역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유치한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를 보면요,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우성은 굉장히 시끄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다와 아우성, 이거는 뭔가 어긋난 듯한 느낌, 모순된 듯한 느낌의 그런 단어들이죠. 마찬가지로 김영란 시인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를 보면은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또 식구가 나옵니다. 근데 찬란하다, 화려하다 이런 말하고 슬픔은 좀 안 어울리죠. 뭔가 어긋나고 모순된 듯한 그런 느낌의 단어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모순된 단어들, 어긋난 듯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시에 쓰는 이런 수사법, 이걸 역설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역설법은요, 한 문장 안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게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진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역설법의 장점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역설법은 잘만 쓰면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흥미나 관심을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뭔가 좀 이렇게 어긋난 듯한 느낌, 뭔가 모순된 듯한 느낌의 단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주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카피 창작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역설법을 이용해서 카피를 쓸 때는요, 이렇게 모순된 듯한 단어들만 딱 제시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디카피 등에서 이 앞에 모순된 듯한 이런 카피들이 어떤 의미인지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모순된 단어를 딱 제시하고 그걸 끝내지 마시고 꼭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쇄 광고를 제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여기에서 사용된 역설법 카피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쇄 광고는 이것인데요. 딱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어긋났다 하는 카피가 있을 겁니다. 뭐가 그렇죠? 보이시죠? 뭔가 모순된 듯한 단어를 이렇게 동시에 썼어요. 어떤 카피가 그런가요? 바로 오버라인, 즉 쓸수록 버는 카드죠. 카드를 쓰면 쓸수록 그만큼 우리 돈이 나가게 돼요. 그런데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다와 벌다는 둘이 같이 쓰면 뭔가 이렇게 모순된 듯한 느낌, 어긋난 느낌을 소비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피가 역설법이 쓰인 카피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역설법 카피를 쓰게 되면 뭐 바디카피 이런 데에서 이걸 설명해 주라고요. 이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바디카피에서 왜 쓸수록 버는 카드인가 하면서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만약에 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도 제공하고 포인트도 많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쓰는 거에 비례해서 그만큼 많이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설법 카피를 쓰게 될 경우에는 꼭 이렇게 바디카피 등에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번째로 명령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명령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시키거나 뭔가를 요구하는 이런 수사법을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태도 변화라던가 행동 변화, 특히 뭐 이렇게 구매 같은 걸 하게끔 하는 그런 수사법이죠. 이 수사법은 특히 문장 말미에 뭐뭐 해라 이런 명령형 어미를 붙이게 됩니다. 명령법은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뭐뭐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단점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거부감, 반발, 저항감 이런 것을 이제 유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는데요. 이 명령법은 잘만 쓰면 일단 사람들 주의를 굉장히 잘 끌어요. 그리고 내용을 강조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느낌, 강한 느낌을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카피를 창작할 때는 너무 고압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그런 카피를 쓰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막 명령하지? 해서 저항감, 거부감을 보이고 반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압적으로 명령하는 식으로 이렇게 카피를 창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명령하는 것을 소비자가 따랐을 때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카피를 창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이렇게 잘 보시면서 여기에 사용된 명령법 카피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KB국민은행 광고입니다. 이으면 이을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혜택이 더해진다. KB 원 컬렉션.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보신 이 국민은행 광고는 KB1 컬렉션, 이 상품을 설명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는 명령법 카피가 나왔어요. 어떤 카피에 이 명령법이 활용이 되었었나요? 바로 이어라 이거였죠. 근데 이렇게 이어라, 뭔가를 이렇게 소비자들 시키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혜택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광고 안에서 이렇게 이으면, 그러니까 이 국민은행의 어떤 대출이라던가 적금, 카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잊게 되면 혜택도 여러 가지 주고 포인트도 주고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광고 사례서와 같이 명령법은 소비자한테 뭔가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하면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광고에서처럼 혜택도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7번째로 대꾸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대꾸법은 유사한, 비슷해 보이는 문장 구조를 이걸 나란히, 그러니까 대칭, 평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서 반복하는 수사법을 이걸 대꾸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꾸법은 아주 비슷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담은 지금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에요. 보시면 호랑이, 주어져. 그리고 가죽을 목적어예요. 그리고 남긴다는 것은 서술어죠. 근데 그 밑에를 보시면 또 여기도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주어져, 이름을 목적어예요. 그리고 남긴다,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대칭이 되게
평행이 되게 배치가 되는 이런 식의 수사법을 대꾸법 이렇게 부릅니다. 장점은 이거는 일단 겉보기에 막 대칭이 되고 비슷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묘미를 소비자한테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란히 되면서 반복이 되면 여기에서 리듬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런 리듬감, 운율감이 없는 그런 카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게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대꾸법을 이용한 카피 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카피를 쓸 때는요, 은율감, 그러니까 리듬감이 생기게끔 카피를 창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리듬감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이제 회상도 잘하게 되고 여러 가지 광고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리듬감이 생기게끔 카피를 창작하는 게 좋습니다. 광고 사례를 들면 예전에 음료수 쌕쌕이 이런 식의 카피를 쓴 적이 있었어요. 주스는 마시고 알맹이는 터트리고 이렇게요. 근데 보시면은 주어 서술어 해서 동일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 대칭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카피를 대꾸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변화법의 또 다른 그 유형 생략법을 보겠습니다. 생략법에서 생략이란 말이 전체에서 어떤 일부를 이렇게 빼는 거, 줄이는 거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음이 그대로 생략법은 어떤 단어나 구나 절 이것을 생략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문장 말미에 말줄임표를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러한 생략법의 장점은 소비자들의 흥미를 잘 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나 구 이런 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하고 이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광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흥미를 잘 불러일으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사람들이 광고에 참여하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광고에 참여해서 그 빠진 부분을 채워 넣게 되는 겁니다. 생각도 잘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광고 참여를 유도한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 장점은 기억을 유도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에 잘 참여를 하면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죠. 마찬가지예요. 광고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생각을 하고 그 빠진 부분을 채워 넣게 되면 아무래도 더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스탈트 심리학의 완결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자극을 접하게 되면요,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고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자극을 가급적이면 완전한 전체로 지각하려고 한다는 게 완결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광고 자체를 애초에 뭔가를 빼고 뭔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제시를 하면 이 완결성의 원리에서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광고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빠진 부분을 채워 넣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잘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피 창작을 보겠습니다. 이 생략법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요, 일단 그 문장 안에서 일부를 빼는데 이때 너무 과하게 너무 많이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빼지 않도록 주의해서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사례로는 예전에 LG전자 트롬 세탁기가 다음과 같은 카피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오래오래 입고 싶어서 하고 이제 말줄임표가 나왔는데요. 그 뒷부분이 지금 빠졌죠. 저 생략된 데에는 어떤 카피가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오래 입고 싶어서, 그리고 뒤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래오래 입고 싶어서 트롬을 쓴다. 이런 식의 말들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나 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략된 거, 이렇게 빠진 거, 이것을 생략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강조의 수사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강조의 수사법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의 세부 기법들, 즉 과장법이라던가 열거법 등등해서 총 8개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강조의 수사법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조의 수사법, 강조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강조법은 광고인이나 광고주가 표현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 강조의 기법들을 활용해서 좀 더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부각되게 표현하는 수사법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이 광고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보통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 혜택 또는 뭐 브랜드 네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강조의 여러 가지 기법들, 즉 과장이나 뭐 반복이나 열거, 대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어떤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방식, 이것을 강조의 수사법, 강조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강조법의 세부 기법으로 총 8개, 즉 과장법부터 해서 파격어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실제보다도 지나치게 부풀리는 그런 수사법입니다. 근데 이제 부풀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확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실제보다도 더 크게 확대하는 거,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확대만 이 과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상을 아주 파격적으로 확 줄이는 거, 축소하는 것 또한 과장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도 그걸 이제 확대하거나 실제보다도 더 이렇게 축소하는 거, 그러니까 확대, 축소 모두 다 과장법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과장법의 장점으로는 뭔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뭔가 부풀리고 이렇게 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미라던가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피 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피를 쓸 때는요, 소비자가 딱 봤을 때 한눈에 아 이거 과장됐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비약적으로 과장해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장법은 좀 이게 수위가 너무 높거나 이러면요, 믿음이나 신뢰감을 좀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허풍 떤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신뢰감을 저하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 유념해서 카피를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영상 광고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광고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개의 광고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분을 편집해서 가져왔는데 시간상 이제 일단 그 에피소드 부분만 이제 붙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카피는 같으니까 뒷부분은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한 광고를 보시면서 여기서 과장법이 쓰인 카피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3이 되자마자 대학생이 되는 그런 속도. 이것은 마치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금요일 퇴근하는 그런 속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How to live smart. 갤럭시 S2 LTE. 갤럭시 광고에는 지금 과장법이 쓰인 그런 카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카피를 찾아보셨을 텐데요. 어떤 카피가 과장법이 쓰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3이 되자마자 대학생이 되는 그런 속도. 그리고 이것은 마치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금요일 퇴근하는 그런 속도.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고3이 되고 나서 대학생이 되려면 1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갤럭시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의 장점을 좀 비약적으로 과장을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광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조법의 또 다른 종류 반복법을 보겠습니다. 반복이라는 말이 뭔가가 되풀이되는 걸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광고 안에서 어떤 동일한 단어, 동일한 구, 동일한 절이 거듭 되풀이되는 수사법, 이걸 반복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반복법의 장점으로는 일단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구나 똑같은 절을 계속 거듭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잘 기억한다는 그런 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내용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잘 기억되고 회상도 잘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법도 이렇게 계속 동일한 단어나 어구나 구나 절을 계속 보니까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특정 내용을 강조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면 포스코는 예전에 다음과 같은 카피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더삽에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노랫소리가 반올림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되었습니다라는 서술어가 거듭 되풀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구나 절, 이것이 이렇게 연거푸 되풀이 되는 거, 이거를 반복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탄법은 다른 말로 감탄법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감탄사를 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쿠, 아 이런 감탄사를 쓰고요. 또 때로는 느낌표 이것을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강하고 짙은 감정, 정서 이런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수사법, 이걸 영탄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영탄법은 광고의 분위기라던가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고조시킬 수가 있고요. 압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짙은 아주 깊은 감정 이런 걸 전달을 하고 사람들이 공감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고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탄법의 장점을 보면은 막 감탄사, 느낌표 막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에 주목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짙은 감정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에 이제 공감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영탄법을 이용한 카피 창작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카피를 창작을 할 때는 이 감탄사들을 쓰는데 이걸 너무나 과하게 쓰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어이쿠, 어머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감탄사를 너무 과하게 쓰면 이게 자칫하면은 뭔가 신뢰도도 저하시키고요. 설득력 이런 걸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감탄사를 남발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뭔가 이게 짙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비자가 광고를 봤을 때 그렇지 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끔 그 정서나 그 느낌을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카피를 창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코카콜라 광고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상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에요. 막 땀이 막 줄줄 흘러요. 막 끈적끈적 거려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너무너무 더우면 시원한 음료수가 떠오르죠. 자, 광고 안에서 그렇게 굉장히 더운 여름날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그게 좀 공감이 되나?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봐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영탄법이 쓰인 카피가 있어요. 그걸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코카콜라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 광고에는 지금 영탄법을 활용한 카피가 나왔습니다. 어떤 카피가 그런가요? 찾아보셨죠? 어떤 카피가 영탄법을 활용했나요? 맞습니다. 광고의 맨 말미에 나왔던 하는 카피였죠.
굉장히 무더운 여름, 막 이렇게 땀이 막 줄줄 흐르는 더운 여름날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 진짜 아 하는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그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게끔 또 유도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감탄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한 카피, 이걸 이제 영탄법을 이용한 카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네 번째 또 다른 강조법의 유형인 열거법을 배우겠습니다. 열거법에서 열거라는 게 뭔 뜻인가요? 열거는 뭔가를 이렇게 쭉 늘어놓다, 나열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그대로 열거법이라는 것은 뭔가 유사한 단어나 구나 절 또는 이제 내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단어나 구나 절을 이렇게 하나하나 쭉 늘어놓는 거, 이렇게 열거하는 그런 수사법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열거법은 똑같은 단어나 동일한 구나 절을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나 구나 절을 나열하면 그건 반복법이죠.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고 유사한 거, 뭔가 비슷한 그 구나 절이나 단어를 늘어놓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유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거, 그런 단어나 구나 절을 이렇게 쭉 나열, 이렇게 늘어놓는 이런 방식이 바로 열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열거법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거법은 언제 쓰냐면요, 보통 바디카피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카피에서 우리 제품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사람들한테 풀어 얘기하기 위해서 열거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나열, 열거를 함으로써 리듬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때도 이 열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카피 창작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나 구나 절을요, 너무 과하게 늘어놓게 되면은 자칫하면요, 굉장히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광고에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놓되 너무 과하게 늘어놓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단어나 구나 절을 이렇게 늘어놓는데요, 이들 사이에 논리적 연계성을 갖게끔, 뭔가 이게 잘 관련이 되게끔 그렇게 창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광고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교의 영상 광고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대교 학습지의 장점을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열거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들을 쭉 늘어놓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광고를 만든 회사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광고 모델들을 이제 기용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서 이 모델들이 정말로 이렇게 닮은 느낌이 드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서 광고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 좋은 아이들. 실력이 자랍니다. 생각이 넓어집니다. 꿈이 커집니다. 200만 회원과 함께하는 눈높이 교육 대교. 자, 이 광고에는 열거법이 사용된 카피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교의 이 학습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카피가 나왔죠. 아까 전에 기억나세요? 그 실력이 자랍니다. 꿈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쭉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열거법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뭔가 유사한 문장들, 그리고 뭔가 내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문장들이나 또는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는 이런 방식, 이것을 열거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5번째로 점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층법은 이 카피의 표현 강도를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약한 거에서 강한 거로, 이런 것으로 점점점 그 카피의 표현 강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수사법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시나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낮은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이제 밟고 올라가게 돼서 궁극적으로 이제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카피의 표현 강도를 처음에는 이렇게 낮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면서 강화되어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바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의미를 점점점 상승시키고 감정을 점점점 고조시키고 어떤 사물을 점점점 강화시켜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광고에 관심도 갖고 주목하기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서 설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사법이 되겠습니다. 이 점층법을 이용해서 카피를 창작할 때는 이걸 이용하면요, 자칫하면요, 내용이 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또 이게 말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 장난으로 끝나지 않게 주의하면서 카피를 창작을 하시고 너무 과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점층법을 활용한 카피 창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을 이용해서 카피를 창작하게 되면요, 자칫하면 내용만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형식적인 말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남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길이 조절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광고 사례를 들면 일본의 도카이 은행은 이런 식의 카피를 쓴 적이 있습니다. 즉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런 카피를 썼어요. 이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일단 날은 하루를 말해요. 달은 며칠이죠? 네, 보통 30일 정도가 되죠. 그리고 해는 365일입니다. 그래서 일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피 같은 경우에는 점층법의 사례가 됩니다. 자, 6번째로 정강법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정강법은 점층법의 반대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카피의 표현 강도를 이제는 강한 거에서 약한 것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낮춰나가는 수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계단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 계단 내려가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내려가죠? 일단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 계단 한 계단 서서히 이렇게 밟고 내려갑니다. 바로 이렇게 계단 내려가듯이 카피의 표현 강도를 조금씩 약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어떤 의미를 하강시키거나 어떤 사물을 이렇게 낮춰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낮춰 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광고에 관심도 갖고 주목하기도 만들고요. 메시지 내용도 강조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설득해서 제품을 사게 만드는 그런 수사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의 카피 창작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정강법은요, 광고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광고에서 중요한 건 임팩트입니다. 충격성 이런 것이 강조돼요. 그래서 이런 임팩트를 강조하는 이 광고의 속성상 점점점 그 의미가 약화되는 이 정강법은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쓰니까 이걸 딱 쓰면 의외에서 오는 대저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강법은 점점점 약화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라던가 뜻이 이렇게 약화되는 것을 우리 제품의 특성과 이렇게 잘 연계시키게 되면요, 뜻밖의 기대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고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유유산업 비나폴로 F가 이런 카피를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월척, 몸은 피라미 이렇게 카피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월척은요, 그 크기가 크죠. 그런데 피라미는 어때요? 그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하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카피는 정강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7번째로 대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조법은 여기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나 구나 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란히, 그러니까 평행, 대칭이 되게 배치를 해서 그 반대의 상태를 더욱 대비되게 만드는 그런 수사법을, 이것을 대조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대조법은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단어나 구나 절을 쓴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대칭, 평행이 되게 해서 제시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대조법의 핵심이 되니까요. 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근데 이 문장은 바로 대조법을 활용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그렇죠? 바로 여기 짧다, 길다. 이게 반대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단어만 제시하고 끝난 게 아니죠? 평행,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나 구나 절을 쓴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대칭, 평행을 이룬다는 거, 이런 두 가지 특성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조법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조법은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 구, 절 이런 걸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어떤 강렬한 인상, 선명한 느낌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 혜택 이런 것을 잘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억도 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례를 들어보면은 예전에 하이트가 다음과 같은 카피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사랑이라 부르면 너무 무겁고, 그리고 좋아한다 말하면 너무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두 가지 특성이 드러났죠. 일단 반대되는 단어가 나왔죠. 즉 무겁다, 가볍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평행, 대칭을 이루고 있죠. 바로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나 구나 절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문장의 대칭, 평행 이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 대조법의 핵심입니다. 8번째로 파격어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격어법에서 이 파격이 뭔 뜻인가요? 파격. 파격은 격식을 깨트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미 그대로 파격어법은 격식을 깨트리는 그런 수사법이에요. 어떻게 격식을 깨트리냐면 일단 논리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굉장히 올바른 철저법, 문법을 이것을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한글에다가 여기에 영어를 결합한다거나 뭐 한자를 결합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룰을 깨트리는 수사법, 이것을 파격어법 이렇게 부릅니다. 파격어법의 장점으로는 이게 격식을 깨트리니까요. 아무래도 주의를 잘 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특정 내용을 강조를 할 수가 있죠. 광고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우리가 다음과 같은 카피를 썼던 적이 있어요. 어찌 하우리까 이 카피를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문장이 되죠? 바로 여기 우가 아니라 오여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죠. 그런데 하우리까 이렇게 안 쓰고 하울이라는 이 회사의 이름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오를 우로 바꿔서 활용을 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문장을 이제 변형해서 썼기 때문에 이거 파격어법 사례가 되는 거고요. 또 예전에 LG텔레콤이 반가워, 홀맨폰 이런 카피를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말은 이게 반가워에서 여기에 니은 받침이 들어가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말이죠. 근데 니은 받침 대신에 이응 받침을 썼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문법, 철자법을 깨트렸으므로 이것 역시 파격어법의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티몬 영상 광고 사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보시면서 파격어법이 쓰인 카피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에 보시게 될 이 광고는 온라인 쇼핑의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티몬이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심히 보시면서 이 파격어법이 쓰인 카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작품을 여기서 왜 그러게? 왜? 끝까지고 이거. 너 그래? 나는 안 해. 지금 뭔 소리? 쇼핑할 때 답답했던 그 마음 티모니는 알고 있다. 빠르게 편리하게 마음에 쏙 들게 쇼핑을 뚝딱 티몬. 여러분, 이 광고에는 지금 파격어법이 쓰인 카피가 제시가 되었어요. 어떤 카피가 그랬나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게
뭔 소리? 이게 이제 파기화법이 쓰인 그런 카피였죠. 사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문장은 이것이 무슨 소리 또는 뭔 소리 이런 것이 정상적인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티몬에서 이제 몬, 이 회사의 명칭을 따서 이게 뭔 소리 이렇게 바꿨죠. 아울러 이 티몬 광고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 이 파기화법을 활용해서 임팩트 있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을 샀는데 발에 꽉 낀다든지, 옷을 샀는데 몸에 안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반품이나 뭐 환불 이런 게 이제 어렵다든지, 이런 식의 온라인 쇼핑의 문제점들을 이제 파기화법을 이용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티몬이 뭐 바로 환불 제도, 무료 반품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격식을 깨트리는 수사법, 이게 파기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소리의 수사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리의 수사법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좀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5개의 소리의 수사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입니다. 소리의 수사법은 뭐냐면 소리, 그러니까 발음이라던가 음성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소리의 수사법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자음이라던가 뭐 모음이라던가 특정 어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리듬감 또는 은율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사람의 귀를 확 잡아 끌어요. 주의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광고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수사 기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법은요,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거를 반복법의 하위 기법으로 분류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자음이나 어떤 모음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어떤 어구를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반복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리듬감, 은율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용해서 리듬감, 은율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카피를 창작할 때는 어떤 자음을 썼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단어를 활용하고 어떤 단어를 뺐느냐, 이런 작은 차이에 의해서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게 큰 광고 효과를 유발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리듬감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사법들을 그냥 단순히 반복법의 하위 기법으로 분류하기에는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리의 수사법을 반복법으로 넣어서 설명하지 않고 이걸 이제 따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총 5개, 즉 두음법부터 동음 이어법까지 세부 기법들을 살펴볼 거고요. 여기 나온 방식들은 다 하나같이 주로 소리 이런 걸 이제 적극 활용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리듬감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두음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두음법에서 한자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음법에서 두가 어떤 두자인가요? 이 두. 한자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머리두죠. 그래서 이 한자음이 그대로 이 두음법은 머리, 그러니까 문장의 첫머리에서 같은 자음, 그러니까 자음이니까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같은 자음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어구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수사법을 두음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두음법의 장점은 문장 첫머리에서 어떤 그 자음이나 특정 어구를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쉽다는 그런 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자음이나 어떤 어구를 이제 문장 첫머리에서 반복을 하는데 이게 브랜드 네임이나 또는 뭐 제품의 특성 이런 거와 이제 관련된 것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의 특성, 브랜드 네임, 혜택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잘 전달을 하고 잘 기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네임, 슬로건 이런 걸 또 이제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장점도 나타나게 됩니다. 두음법을 이용해서 카피를 창작하실 때는 그냥 어떤 자음이나 어구를 그냥 기계적으로 쭉,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쭉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 반복되는 자음이나 특정 어구는 제품의 특징이나 브랜드 네임, 슬로건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게끔 해서 카피를 창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요. 레노마는 예전에 이런 카피를 쓴 적이 있습니다. 즉, 속마음은 속옷으로 전하세요. 이렇게요. 보시면은 문장 첫머리, 여기에서 지금 속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속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첫머리에서 같은 어구라던가 또는 뭐 자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방식, 이걸 두음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음법을 보겠습니다. 모음법은 어떤 구나 절 또는 이제 두 단어 이상에서 이 반복되는 게 이제는 모음인 경우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이니까 아, 에, 이, 어, 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모음이 반복될 때 그것을 모음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모음법은 아무래도 이제 모음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음을 사용한 그 두음법 이런 거에 비해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딱 봤을 때 이거 모음법 썼네?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죠. 장점으로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모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딱 카피를 들었을 때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모음을 반복을 하니까요. 여기서 리듬감, 이 은율감이 생기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동서식품이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해서 라는 이 모음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음을 반복하는 방식, 이걸 모음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는 가군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자 한번 봐주세요. 가군법에서 이 각자가, 한자가 무슨 뜻이죠? 각자, 이 각. 이 각은 하부각, 다리각, 이 의미죠. 그러니까 밑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이 가군법은 이제는 이제 밑에,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 이상 또는 구나 절에서 밑에 부분, 마지막 부분이 어떤 단어나 구 이런 것이 반복되는 그런 수사법을 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은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끝나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반복 효과가 이제 배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고 회상을 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계속 동일하게 끝나니까 뭔가 여운을 남기게 돼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대선주조의 봄봄 소주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가군법이 사용된 카피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한번 주의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처음 봄, 너를 바라봄, 너를 만나봄, 너와 마주봄, 너를 느껴봄, 너의 빠져봄. 사랑한다면 낮춰라. 16.7도 가벼운 입맞춤. 살랑살랑 봄봄. 보신 이 영상 광고에는 가군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카피가 그랬나요? 바로 봄이라는 카피죠. 다 봄으로 끝났어요. 너의 빠져봄, 너를 느껴봄, 너를 만나봄 이런 식으로 봄으로 마지막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브랜드 네임 봄봄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 브랜드 네임을 기억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동일한 그 단어로 끝났어요. 이런 방식이 바로 가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의성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법에서 이 성자가 소리 성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의 뜻 그대로 이 의성법은 동물이나 사람, 어떤 사물이 내는 소리를 활용한 수사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어에 있는 의성어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의성어가 뭐죠? 의성어는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내는 그 소리를 흉내낸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개가 멍멍 하고 짖는 거, 그리고 고양이가
야옹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야옹, 멍멍 이런 것이 의성어예요. 바로 이런 의성어를 활용한 수사법. 이게 의성법이 되겠습니다. 의성법은 소리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생동감이나 역동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 광고 같은데 이런 소리를 잘 활용하면요, 이 시즈를 더욱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여기서 의성법이 이용된 카피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는 롯데칠성 음료의 광고이고요. 모델은 배우 김지호입니다. 자, 의성법 여기에 주목해서 광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사각 배가 나왔다. 롯데 사각사각. 속살이 군다. 시원한 게 씹힌다. 롯데 딸기도 삭삭. 보신 광고에는 의성법이 활용된 카피가 있었습니다. 어떤 카피가 그랬나요? 굉장히 쉽게 찾으셨죠? 바로 네, 사각사각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배를 먹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강판에다가 갈면 또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바로 이제 이것을 들려줌으로써 이 제품은 배에 과육이 들었다, 이런 장점을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성법을 이용해서 제품의 특징, 장점 이걸 효과적으로 설명한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소리는 음식 광고에서 시즐을 더욱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즐이 무슨 뜻인가요? 시즐이 뭔 뜻이죠? 네, 참고로 이 시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달군 후라이팬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구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후라이팬 위에다가 고기 놓고 구우면 무슨 소리가 나나요? 네, 지글지글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시즐은 바로 이 지글지글 이런 소리를 형상화한 그런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고 시즐의 광고적 정의는 뭐냐면 바로 이런 소리 이런 것 등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물건 사고 싶다 이런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 기법, 이것을 시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같은 걸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광고를 할 때 후룩후룩 하는 이런 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라면 먹고 싶다 하면서 라면 구매 욕구가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맥주 광고 같은 걸 할 때요, 이렇게 맥주를 마실 때의 그 꿀꺽꿀꺽 하는 소리를 들려줬어요. 바로 이 꿀꺽꿀꺽 하는 이 소리, 이걸 들려주면 사람들의 감각이 자극이 되고, 맥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욕구가 또 이제 활성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꿀꺽꿀꺽, 후루룩 후루룩 이런 소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감각도 자극하고 물건 사기 유도하는 이런 식의 광고 기법을 시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밤 11시 늦은 시간에 딱 TV를 틀었어요. 그런데 이 광고가 나와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까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소리를 이용한 광고입니다. 자,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 이때면 보통 이제 출출해지죠. 그리고 뭐가 먹고 싶다 이러면서 야식이 간절하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TV에서 이런 광고를 보면 지금 보시면은 막 족발을 써는 소리, 막 초밥 소리, 그리고 그 치킨이 막 튀겨지는 소리 이런 걸 들려줘요.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우리의 이 감각이 자극이 되고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보신 이 광고는 광고주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배달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이용한 이런 광고들. 이것을 이제 시즈를 이제 활용을 한 거라고 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의성어법을 배우기 때문에 참고로 이 시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5번째로 동음이어법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이것도 한자를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동음이어에서 이 동음, 이것은 소리는 같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의, 근데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 의미 그대로 이 동음이어법은 우연히 소리는 같은데 뜻은 전혀 다른 그런 낱말을 활용하는 수사법, 이것을 동음이어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우리나라 말에 있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수사법입니다. 동음이어라는 게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그런 낱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 이 말이라는 동음이어에는 일단 사람이 하는 말,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탈 수 있는 동물 말이 있어요. 그리고 눈, 여기에도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신체에 눈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낱말, 이걸 이제 동음이어라고 불러요. 바로 그것을 가져다가 활용한 수사법을 동음이어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 동음이어법은 소리를 적극 활용하는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음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음,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수사법이고요. 동음이어법의 장점을 꼽는다면 이 단어를 씀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꾀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재미나 유머, 즐거움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로 콤프라이트의 애플 올리고 이 광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 광고를 보시면서 동음이어법을 쓴 카피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사과 먹어준 이 센스 내 미소 준비물. 어떡해. 사과가 필요한 아침, 콤프라이트 애플 올리고. 삼촌. 자, 보신 이 콤프라이트 광고에는 동음이어가 나왔어요. 어떤 단어가 동음이어였나요? 네,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사과였죠. 사과는 일단 과일, 이 애플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이제 용서를 구한다는 뜻의 사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동음이어, 사과를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콤프라이트의 애플 올리고가 사과가 들어서 상큼하고 영양소도 좋은 그런 제품이다. 이런 제품의 특성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고 수사학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목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하나는 광고 수사학의 개념이었고 다른 하나는 광고 수사법의 분류 및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광고 수사학의 개념에서는 정의와 효과를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광고 수사학이라는 것은 광고의 말이라던가 글 이런 것들을 꾸미고 다듬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의 수준을 도약시키고 나아가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효과로 제품의 특성, 광고 상황, 그리고 기업, 브랜드 네임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사람들의 주의도 끌고 광고의 표현 자체를 좀 세련되게 멋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광고의 무미건조함, 단조로움, 지루함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 수사법의 분류 및 종류해서 크게 4가지 비유의 수사법, 변화의 수사법, 강조의 수사법, 소리의 수사법을 학습을 했습니다. 먼저 비유의 수사법이라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다양한 비유 기법, 즉 직유법이나 은유법, 풍유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조관념이 가지는 좋은 이미지나 긍정적인 의미 이런 것을 원관념으로 끌어오는 그런 수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변화의 수사법은 문장에 이제 변화를 주는 그런 수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 문장의 어형을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그 문장 구성 요소들의 위치, 순서 이런 것들 이렇게 바꿔가지고 변화를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의 수사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부각되게 만드는 그런 수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유 수사법은 소리, 즉 발음이라던가 음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수사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총 31개의 수사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강의 안내입니다. 다음 시간 강의 주제는 바로 광고 매체입니다. 광고물을 만들었으면 이걸 매체를 이용해서 즉 뭐 TV라던가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세부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광고 매체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다양한 광고 매체의 종류를 배울 텐데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대표적인 주요 광고 매체 위주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즉 전파 매체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TV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인쇄 매체 중에서는 신문을, 그리고 뉴미디어 중에서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토릭을 배웠습니다. 이 레토릭은 광고의 말이라던가 글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것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멋지게 다듬고 좀 더 멋스럽고 세련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현의 수준을 좀 더 도약시키고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그런 방법이 레토릭입니다. 이 레토릭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이렇게 학습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레토릭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